5년 전 저는 32살의 외아들 수호를 영원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는 수호의 뒷모습을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미나랑 같이 올게. 그래, 웨딩드레스 구경 잘하고 와. 보름 뒤면 수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두 사람 웨딩 촬영이 있고 다음 주는 웨딩홀 최종 점검이 있었어요. 신혼집도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계약했습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수호와 미나가 와서 청첩장 문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 수호가 아니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수호의 모습이, 제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나는 이미 병원에 와 있었고 친구들이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가. 미나의 말은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호는 점심시간에 드레스샵에서 미나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마주오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고 귓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하나 둘 조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부모님도 오셨고 회사 동료들도 달려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영정사진용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수호가 찍은 프로필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수호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은 하나 둘 줄어갔습니다. 저는 밤새 수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호야, 목이 메어 더 이상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하늘은 계속해서 비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수호를 배웅하는 발인 행렬에서 미나가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이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수호와 함께 했습니다. 화장터에서 수호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랬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는 수호의 구두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처럼, 언제나처럼. 수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웨딩홀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신혼집 인테리어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젯밤 고르던 청첩장 견본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수호가 평소 즐겨 입던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식장에서 입었을 옷도 있었습니다. 수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결혼 반지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우리 모자의 마음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수호의 여자친구는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렸다가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미나는 매번 울면서 왔고 매번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저 수호 오빠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28배 어린 나이인데 이런 아픔을 안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미나야, 네, 어머님.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미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넌 이제 새 삶을 살아야 해. 아직 젊은데
이런 아픔까지 안고 살면 안 돼. 우리 수호. 이제는 잊어야 해. 미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호 오빠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어. 넌 앞으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 해. 그게 우리 수호도 바라는 거야. 미나는 그날 이후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문자만 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호를 잊지 못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수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수호 방 창문을 열어놨어. 밥은 잘 먹고 있니? 하늘에서도 엄마 생각하니? 수호의 방은 그날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수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고 이불을 정돈하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옷장 속 옷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꺼내서 세탁했습니다. 수호가 좋아하던 운동화도 매주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상하게 울지는 못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수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냄새 맡아지니? 그리고 수호가 보고 싶을 때면 핸드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호야. 오늘은 하늘이 참 맑다. 너가 보던 하늘이랑 똑같을까? 엄마 보이니? 깊어가는 밤, 집 안에는 저의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현관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귓가에 수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착각이었을 뿐. 수호의 방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의 향기가 났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이 방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도 그날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으면 수호의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수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보았을 풍경을 상상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수호의 방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수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보고 싶다. 많이 보고 싶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호의 방 창문을 열고 먼지를 닦고 이불을 정리하는. 마치 수호가 곧 돌아올 것처럼. 얼마 뒤 수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미역을 사왔습니다. 수호가 가장 좋아하던 국내산 완도 미역이었습니다. 미역을 고르면서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다른 집 미역국보다 우리 엄마가 끓이는 게 제일 맛있어. 수호는 제가 끓이는 미역국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아니어도 가끔 미역국이 먹고 싶다며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미역국 먹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기꺼이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역을 불리고 조개를 손질했습니다. 수호가 좋아하던 대로 조개도 넣고 배추도 넣었습니다. 국물이 우러나오는 동안 밥도 했습니다. 수호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엄마, 국물에 밥 말아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진리야. 그렇게 말하며 웃던 수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상을 차리고 수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목이 메이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호의 생일상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 모습이 처연했습니다. 매일 보내던 문자처럼 오늘도 수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호야, 생일 축하해.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늘 그렇듯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통신사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낸 모든 메시지가 읽음 표시가 뜨는 건 이상했습니다. 수호 핸드폰은 장례 끝나고 해지했으니까요. 가끔은 수호가 정말 제 메시지를 읽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제 메시지를 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호의 마지막 생일 때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나와 함께 집에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미나랑 결혼해서 둘이 같이 엄마 생신 챙겨드릴게요. 그게 수호의 마지막 생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수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호야,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다. 너가 보는 하늘도 이렇게 맑니? 메시지를 보내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호가 정말 제 메시지를 읽고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수호가 그리워졌습니다. 생일날마다 제일 먼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수호. 이제는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라도 수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흘러 어느덧 수호가 떠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수호의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감기 기운에 몸이 좋지 않았지만 이 일만큼은 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열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늘 혼자 알았지만 오늘따라 수호가 더욱 보고 싶었습니다. 아플 때면 수호가 얼마나 저를 잘 챙겨줬는지 모릅니다. 엄마, 내가 약국 다녀올게. 죽 끓여놨으니까 식으면 꼭 드세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마음 한켠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열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매일 하던 대로 수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호야, 오늘은 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 많이 아프다. 늘 그랬듯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띠링.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답장이. 수호의 번호에서 답장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열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 제 눈앞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호가 보낸 걸까요? 정말 하늘에서 제 메시지를 받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호야, 정말 너가 보낸 거니?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이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수호의 번호인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혹시 방금 문자 보내신 분이세요? 네, 제가 보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번호를 바꾸고 계속 문자가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답장을 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답장을 하신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동안 받았던 문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보고 싶다고, 아프다고 그 문자들을 보낸 분의 마음이 오늘은 더 잘 이해가 되어서. 남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남자도 저처럼 어머니를 잃은 자식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장례식장이 어디신가요?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남자가 장례식장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찾아뵈어도 될까요? 잠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남자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호의 답장이 아니었다는 실망감보다 왠지 모를 이상한 감정이 가슴 한켠을 채웠습니다. 이 남자의 어머니도 방금 전까지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게,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게, 마치 5년 전 그날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수호가 떠난 후 처음으로 밤늦게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빈소 위치를 물었습니다. 사무실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5년 전 제가 수호를 떠나보내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상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척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서 있는 남자. 그 모습이 마치 수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키도 체격도 뒷모습까지도 수호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은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호의 쌍둥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도 심지어 살짝 처진 눈꼬리까지 수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전화 주신 분이 맞으시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빈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닌 어머니였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민호. 이름도 성도 다르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수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 혹시 많이 놀라셨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답장을 괜히 드린 건지. 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식사라도 하시죠. 민호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도 걸음걸이도 마치 수호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캔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식사 부탁드려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수호가 커피를 건네던 것과 똑같은 손짓이었습니다. 혹시 친척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외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왕래가 없어서 직장 동료 몇 명만 다녀갔을 뿐이에요. 쓸쓸한 장례식장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사셨나요? 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호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후 저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아니요, 갑자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물끄러미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투, 손짓,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수호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대기업 다니다가 얼마 전에 퇴사했어요. 어머니 병간호하려고. 수호도 늘 저를 먼저 생각했었죠. 요즘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모습도 수호와 똑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였나요? 미역국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생신날마다 꼭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마치 수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수호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도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민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수호와 너무나도 닮은 그 모습이 마치 수호가 돌아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닮은 전화, 뜻밖의 장례식장 방문, 그리고 수호의 쌍둥이처럼 생긴 민호.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밤새도록 이불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수호도 그랬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창가에 기대어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저에게 보내준 선물일까요? 수호를 닮은 그 아이를. 하늘의 뜻이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날이 밝기도 전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빈소로 가는 길, 희미한 새벽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다다르자 민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시다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듯 얼굴이 헬쓱했습니다. 발인은 몇 시예요? 8시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해 두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꽃은 뭐예요? 장미요. 흰 장미를.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 꽃집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문을 연 꽃집이 있었습니다. 흰 장미 한 다발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도 이 꽃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지까지 가는 동안 민호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수호도 그랬었죠. 슬플 때면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지에 도착해서야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하늘을 좋아하셨어요. 맑은 하늘을 보시면 행복해 하셨죠. 오늘같이 맑은 날이면 더욱 좋아하셨을 텐데. 민호의 쓸쓸한 뒷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나 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호를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호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실컷 울어요. 어머니는 제가 우는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눈물 보이면 더 마음 아프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차창 밖으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저도 5년 전 그날 누군가 곁에 있어 주었다면 조금은 덜 아팠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가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언제든 와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댁은 조용하네요. 민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혼자 사니까. 민호도 이제 저처럼 혼자가 되었겠죠. 저도 집이 너무 조용해서. 민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 어머니는 제가 수호에게 그랬듯 아들만을 위해 사신 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우리 어머니 음식과 비슷해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수호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아드님 방인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 방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책상에 앉아도 될까요? 그래요. 민호는 수호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수호와 같아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창가 쪽 책상에서 공부했어요. 마치 수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호도 늘 이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으니까요. 문득 옷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네, 혹시 이 옷들 입어볼래요? 민호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요. 한번 입어보세요. 수호의 옷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가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마치 수호가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키도 체격도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거울 좀 볼까요? 민호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네요. 마치 제 옷 같아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수호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정말 수호가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와도 될까요? 자주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와주면 좋죠?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이 집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고, 가끔은 제가 해준 반찬을 싸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민호가 낡은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세상에. 어린 시절 민호의 모습이 수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표정이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서둘러 수호의 어린 시절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두 앨범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마치 한 아이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민호도 놀란 눈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심지어 교복을 입은 중학생 시절의 모습까지 꼭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92년 3월 15일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호와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혹시 같은 날인가요? 그래요. 수호도 1992년 3월 15일생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진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눈을 찡그리는 모습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여기 야구하는 사진도 있네요. 민호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어요. 수호도 초등학교 시절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었죠. 중학교 때는 둘 다 태권도를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둘 다 밴드부에서 기타를 쳤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하늘이 보내준 특별한 인연.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누군지 몰랐대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의 어머니가 입양하셨다고 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쌍둥이였을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수호는 제가 직접 낳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럼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참을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모습으로 자라, 같은 취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나다니. 운명인 것 같아요. 제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두 앨범을 펼쳐놓은 채 말없이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차례 지내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의 말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장을 보러 가는 길, 민호는 메모까지 하면서 차례 음식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이건 조기인데 머리 방향을 이쪽으로 해야 해요. 과일은 홍동백서. 기억하기 쉽죠? 민호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추석 전날, 민호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호도 이렇게 도와주곤 했어요. 명절 때면 꼭 일찍 제사 준비를 도왔죠. 민호는 수호처럼 야채를 썰고 전을 부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아이와 같았습니다. 추석 아침 2개의 상을 차렸습니다. 하나는 수호를 위해, 다른 하나는 민호의 어머니를 위해. 어머님,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긴장한 목소리로 민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따라하면 돼요. 처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민호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수호가 처음 차례 지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매일 출퇴근하기도 멀고 민호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수호 방에서 지내도 돼요. 그날부터 민호는 수호의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곳이 민호의 방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이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저녁이면 다녀왔습니다 하며 들어오는 모습까지
이웃들도 민호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수호가 돌아왔나 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가 민호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수호야, 너가 정말 돌아온 줄 알았다. 민호는 그런 할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호 씨는 아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더욱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밤이면 민호는 수호의 책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모습이 수호가 야근하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은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호는 제가 해준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텅 비었던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호가 있을 때처럼. 아니, 마치 수호가 정말 돌아온 것처럼. 하늘이 저에게 보내준 특별한 선물. 그것이 바로 민호였나 봅니다. 제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수호의 방 창문을 열어주려 갔는데 민호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 일어났네요. 그런데 민호가 뭔가를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거실로 나와주세요. 거실에는 예쁜 꽃다발과 함께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수호가 어머님 드리려고 준비했던 건데, 민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서랍에서 봤어요. 수호가 제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대신 걸어드려도 될까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5년 만에 다시 듣는 엄마라는 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너가 이제 그분의 아들이 되어주렴 하고, 민호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민호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호가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민호는 회사에 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수호의 목소리와 똑같은 인사.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삼계탕 사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민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보내던 수호의 번호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수호야, 엄마 이제 괜찮아.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긴 세월의 무게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수호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제야 수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민호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치 수호가 돌아온 것처럼 집안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민호의 밝은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6시 민호와 저는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엄마, 여기 벤치에서 잠깐 쉬었다 가요. 수호가 좋아하던 그 벤치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오늘은 바람이 참 시원하죠? 민호의 말투며 행동이 수호와 너무 닮아서 가끔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착각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오랜만에 듣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수호 오빠를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수호 오빠는 아닌데 너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미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수호 오빠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버렸어요. 걸음걸이도 뒷모습도 심지어 장바구니 드는 습관까지. 미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댁에 사시는 분인가요? 그래. 민호라고. 어쩜 이렇게 닮았지요? 나도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어. 미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다음 주에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드렸어요. 축하한다. 어머님, 저 잘 살게요. 수호 오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군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민호와 함께 시장을 봅니다. 엄마, 이 오이 신선해 보여요. 김치 담글 때 쓰면 좋겠어요. 민호는 수호처럼 제가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실 줄 몰라서 늘 이웃집에서 얻어먹었거든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장 구경을 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습니다. 수호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 흘리던 날들이 언제였나 싶어요. 대신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엄마, 이거 재미있는데 같이 볼까요? 주말 저녁이면 민호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봅니다. 수호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했었죠. 이제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민호는 완벽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요리할게요. 가끔 민호가 요리를 하겠다고 나설 때면 수호가 그러던 것처럼 온 주방이 난장판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럽습니다. 직장에서도 민호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승진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민호를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웃들도 이제는 민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효자네요. 얼마나 복이 많으시길래 저런 아들을 또 만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우리 집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호가 떠난 후 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는 민호의 인사소리, 저녁이면 들려오는 현관문 소리, 주말이면 울리는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선물입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어요. 회사 후배인데 민호의 귓가가 붉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데려와도 될까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참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서연이는 민호보다 5살 어렸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라고 민호가 자랑하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서연이의 맑은 미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의 만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던 중 문득 수호가 예약했던 그 예식장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혹시 그 예식장에서 하면 어떨까?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예식장은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예약 담당자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예약금. 담당자가 우리를 기억해냈습니다. 환불도 못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수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고이 보관해둔 예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걸 입으면 어떨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호의 모습은 마치 그날의 수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민호와 수호가 닮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수호가 결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보내준 특별한 선물. 이제는 민호가 자신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집 근처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어머님 가까이에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수호가 저 하늘에서 축복을 보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호를 보낸 그날부터 멈춰있던 시간은 어느새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리움조차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감싸 안아준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울지 않습니다. 대신 그 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수호를 보내주어 고맙다고. 그리고 민호를 보내주어 고맙다고. 수호의 방에는 여전히 그날의 향기가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향기가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그리운 목소리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픔은 사랑이 되어 흐르고 그리움은 미소가 되어 피어납니다. 수호는 이제 편안히 쉬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봄이 찾아왔으니까요. 마치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행복도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된 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생활이 빠듯해서 저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숙이랑은 국민학교 때부터 이웃에 살았는데 60년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지냈습니다. 어릴 적 저와 말숙은 똑같이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말숙이네는 저희 집 옆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둘이 바가지로 물을 퍼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학교 때는 말숙이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새벽 신문 배달 일을 말숙이와 나눠서 하자고 했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희는 서로의 들러리를 서줬습니다. 말숙이는 저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이 너무 멀어서 서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5년 후에 우연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2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서로 애들 봐주고 반찬도 나누고 말 그대로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남편들도 친했습니다. 주말이면 두 가족이 모여 수다도 떨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었습니다. 말숙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한 달 넘게 말숙이네서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제 남편마저 갔을 때 말숙이가 그 은혜를 갚아주었지요.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나가고 우리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함께 걸었고 점심은 늘 같이 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항상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25평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말숙이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복이 터졌네.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가겠구만. 말숙이는 그날 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이사 가도 우리 매일 만나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이가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말숙이가 경로당에서 자기 집 평수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널찍해서 살기 좋아. 40평이 넘으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저 기분이 좋아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미자야, 너네는 아직도 그 25평에 사니? 자식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좁은 데서 사니까 우울증 오는 거 아니야? 말숙은 이제 제 집에 오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숨이 막혀서 못 있겠더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반찬을 해주면 받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반찬 그릇을 돌려줄 때 비싼 백화점 반찬을 사다가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절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 행동이 저를 더 서럽게 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와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자 동네로 이사간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리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자야, 너도 좀 더 큰 데로 이사 가.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자식들 용돈이라도 더 받아서 이사를 가야지. 25평에서 뭐하게? 거기서 늙어 죽으려고? 말숙의 그런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60년 우정이 집 평수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식들의 처지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네 아들은 아직도 과장이야? 우리 아들은 이번에 차장 달았다던데 미자네 며느리는 직장도 없지? 우리 며느리는 은행에 다니는데 라고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서 3일 동안 경로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숙이 또 다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숙은 경로당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어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돈 계산도 못하더라고요. 초기 치매 같아요. 얼마 전에도 내가 반찬을 줬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몇몇 노인분들만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설마 미자가 그럴 리가 있나? 박 할머니가 의심했지만 말숙은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 자기 집 현관 비밀번호도 까먹었대요. 딸이 전화했는데도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나갔대요. 다행히 이웃이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했다더라고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숙은 하나둘씩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숙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미자네 아들이 요양원을 알아본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은행에서 통장 정리하다가 큰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자꾸 잘못 빼서 은행 직원이 손님 좀 말려달라고 아들한테 연락했대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경로당 노인분들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딱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가 지나가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휴, 저러다 큰일 나겠어. 말숙은 이런 반응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나타날 때마다 말숙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자야. 오늘은 여기가 어디라는 건 알고 왔니? 다른 할머니들이 웃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말숙은 마치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야야, 너 혼자 살면 안 되겠다. 25평도 좁은데 거기서 치매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자식들도 능력이 없어서 좋은 데로 모시지도 못하고
제 자존심은 이렇게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어떤 날은 경로당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말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야, 또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길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뒤를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말숙이 경비원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미자가 치매 초기라서 집을 못 찾을 수 있으니 잘 봐주세요. 마트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계산할 때마다 직원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말숙이 마트 주인에게도 제가 이상해졌다고 말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사러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다가 아는 얼굴을 마주치면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집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60년 지기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경로당을 넘어 복지관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걸 알게 된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복지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미자 할머니 맞으시죠? 저희는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방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의 말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시 가족분들과 연락은 자주 하고 계시나요? 이상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웃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특히 말숙 할머니께서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말숙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말숙이 복지관에까지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 멀쩡합니다. 치매 같은 거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검사 한 번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웃분들도 안심하실 수 있고 할머니도 건강 체크하시는 셈 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6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지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잘 된다고 해요. 건강검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병원 치매 검사실 앞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며느리가 시켜서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60년 지기 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지금이 무슨 계절이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계산도 했습니다. 의사는 제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정상이세요. 오히려 동년배보다 기억력이 좋으신 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지사에게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저를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을 다니던 시장이었습니다. 채소가게 주인 아저씨와는 20년도 넘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시금치 한 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모른 척 다른 손님만 받았습니다. 아저씨, 저 시금치 좀 살게요. 그제서야 주인이 마지못해 제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 팔렸는데요. 분명 시금치는 그 자리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건너편 생선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선한 게 없네요. 할머니는 다음에 오세요. 약국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평소 먹던 약을 사러 갔는데 약사가 제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치매 있는 분이 어떻게 약을 챙겨 드세요? 혹시라도 잘못 드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자제분 모시고 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약도 못 사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돈 계산을 어떻게 하시나. 거스름돈 잘못 드렸다고 나중에 다시 오실까봐 걱정되네요. 마트에서도 계산대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 할머니 치매라는데 카드 받아도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어딜 가나 아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익숙한 얼굴들이 전부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는 썩어가는 음식들만 가득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으니 새로운 음식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라면이나 시리얼이 전부였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볼은 쑥 들어갔습니다. 옷은 헐렁해졌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밤이면 자주 울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장에서 물건도 못 사고, 약도 못 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자식들은 반찬을 가득 싸와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칙칙했습니다. 커튼을 항상 닫아두었습니다. 밖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꼭 숨어 있고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 싫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말숙은 제가 겪는 고통을 마치 자신의 승리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매일같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자가 혼자 사는 게 걱정이에요. 그 좁은 25평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집 정리도 안 해서 좁은 집이 더 좁아졌어요. 이웃들은 말숙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숙은 마치 제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60년 직이니까 잘 아는데 미자가 많이 위험해요.
자기가 치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더 걱정이에요. 주변 상인들에게도 찾아다니며 말을 전했습니다. 미자한테 물건 팔 때 조심하세요.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기억도 못한대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도 저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말려주세요. 집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더 가증스러운 것은 말숙이 저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미자랑 60년 지기라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요즘 너무 위험하게 살아. 25평 좁은 집에서 혼자 있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내가 좋은 데를 아는데 한번 알아봐줘. 딸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난 정말 너희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 요양원이 요즘은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 거기 계시면 외롭지도 않을 텐데. 며느리한테까지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어머니 돌보기 힘들지. 요양원에 모시면 며느리도 편할 텐데. 자녀들은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저 오랜 이웃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직접 동네를 찾아왔다가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말숙 할머니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치매래요. 물건 팔기가 겁난다니까요. 약국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숙 할머니가 어머님 약 잘못 드실까봐 팔지 말래요. 마트 직원도 말했습니다. 말숙 할머니가 카드 계산도 못 하신대서 저희가 거절했어요.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60년 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말숙의 거짓말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자녀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진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상입니다. 치매 검사 결과도 있어요. 말숙이라는 분이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약국에도 찾아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트에도 가서 해명했습니다. 채소 가게와 생선 가게에도 들렀습니다. 주민센터에도 가서 실상을 알렸습니다. 경로당에도 찾아가 노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60년 우정을 이용해 어머니를 파멸시키려 한 말숙의 행동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땡땡 아파트 재개발 확정.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옆동에 사는 이 할머니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미자 씨,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된대. 저는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자치회장님이 각 집을 돌며 안내문을 나눠주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25평형 세대는 보상비 15억 이상 예상. 안내문을 읽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자치회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조합원 자격이 있으니까 새 아파트도 받을 수 있어요. 차입금도 꽤 되실 거예요. 이사 가실 때까지 임대료도 나옵니다. 말숙이 살던 40평대 아파트가 8억이라고 들었는데 제 25평이 15억이라니.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제가 내일 변호사님 모시고 갈게요. 계약할 때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자고요.
딸도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좋은 데로 이사 가셔야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이 되자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얼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50평대 아파트 어떠세요? 저희가 합심해서 차익 보태드릴게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를 추천했습니다. 거기는 조경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요. 근처에 종합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어요. 자녀들은 한마음이 되어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50평대 아파트는 제가 살던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드레스룸이 제 옛날 방만 했습니다. 주방은 여느 음식점보다 넓었습니다. 거실은 탁구대를 놓아도 될 만큼 컸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끝내줬습니다. 강이 시원하게 내다보였습니다. 자녀들이 계약금을 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좋은 곳에서 사셔야죠. 제가 말렸지만 자녀들이 고집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효도할 차례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5평에서 구박받으며 살던 제가 이제는 50평대 아파트의 주인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말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집 평수로 저를 무시하던 그 말숙의 얼굴이. 이사 날짜는 다음 달로 정해졌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평에서의 추억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자녀들이 자라던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집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심정으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50평대 아파트의 주인으로서의 삶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경로당 친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어요. 넓어진 거실에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하나 둘씩 할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 할머니와 이 할머니, 박 할머니와 최 할머니까지 모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마지막으로 말숙이 망설이듯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말숙은 제 새 집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는데 특히 탁 트인 전망의 거실과 호텔 같은 주방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평이야? 저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말숙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너네 아파트 몇 평이라고 했지? 우리 집은 50평인데. 말숙은 제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는데 마치 갈 곳을 잃은 새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참았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 말 똑똑히 들어. 나 치매 검사 결과 멀쩡해. 너가 퍼뜨린 그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채소 가게 아저씨는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가 가면 모른 척 딴청을 피웠어. 생선 가게에서는 신선한 게 없다며 나를 쫓아냈고 반찬 가게에서는 거스름 돈을 잘못 줬다고 할까봐 아예 물건을 안 팔려고 했어. 약국에 가면 약사가 날 정신병자 보듯 했고 마트에서는 카드 계산도 못하게 했어.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피하고 내가 무슨 전염병자라도 된 것처럼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에서 나는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것도 60년 직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싶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25평에 산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싶었어? 좁은 집에 산다고 그렇게 날 짓밟고 싶었어?
경비 아저씨한테까지 가서 내가 집도 못 찾을 거라고 했다며 복지관에도 가서 거짓말을 했고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고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전화했다면서 60년이야. 우리가 함께 한 세월이. 어릴 때는 떡볶이 하나 나눠 먹던 사이였잖아. 너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학교 그만둔다고 할 때 내가 새벽 신문 배달을 너랑 같이 한 거 기억나? 우리 남편 먼저 갔을 때 너가 한 달을 날 돌봐줬고 너 혼자 되었을 때 내가 네 옆을 지켰어. 그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돈이 생기고 큰 집으로 이사 가더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날 보면 코를 막고 숨이 막힌다고 했지. 25평이 그렇게 좁았어? 내 집이 그렇게 창피했어? 근데 이제는 어떠니? 내 집이 너네 집보다 크네. 너는 40평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는 50평이 됐어. 기분이 어때? 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괴롭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떠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내가 겪은 그 고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야.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어. 식구들 얼굴 보기도 미안했고 이웃들 마주치는 것도 무서웠어. 내가 얼마나 많이 움츠러들었는지, 얼마나 숨죽여 살았는지. 그 시간들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는 지옥 같았어. 이제는 끝이야. 우리 60년 우정도 여기까지야. 돈 때문에, 집 평수 때문에 사람을 짓밟는 그런 친구는 이제 필요 없어. 더 이상 너랑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네 목소리도 듣기 싫어. 나가.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 거야. 나는 여전히 그 미자야. 너가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미자 그대로야. 부끄러운 건 나한테 그런 짓을 한 너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와 보낸 6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왜 너야? 대한민국 수천만 명의 사람 중에 날 모함하고 힘들게 한 게 왜 너냐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널 미워할 거야. 너무 가증스러워.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정말 꼴도 보기도 싫어. 네 얼굴만 보면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말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말을 들었는데 60년 우정을 이용해서 저를 철저하게 고립시켰던 그 행동들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놀란 눈으로 말숙을 바라보았고 말숙은 더 이상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말숙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김 할머니가 소리치자 다른 할머니들도 말숙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숙이 나가고 난 뒤 할머니들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담담히 말했어요. 넓은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강물과 따스한 햇살 속에서 이제야 진정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숙은 집들이 다음 날부터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에는 비싼 건강식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자야, 문 좀 열어줘.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선물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갔어요. 이틀 뒤에는 더 고급스러운 선물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30분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 일은 다 오해였어. 내 말 좀 들어봐. 경비실에서 전해 듣기로는 제가 없을 때도 말숙이 하루에 2~3번씩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말숙은 이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명하기 시작했어요. 채소가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미자 씨한테 물건 팔지 말라고 했나요? 그건 다 오해예요. 약국 앞에서는 말투를 바꾸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미자가 혼자 약 먹다가 실수할까봐 그랬다니까요. 마트에서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미자는 원래 정신이 멀쩡했어요.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을 사람들이 와전한 거예요. 경로당에서는 더욱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미자가 제일 잘 됐지지. 50평에 사는데 누가 감히 무시해요. 나는 처음부터 미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숙의 앞뒤가 다른 태도에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치매 환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말숙은 이제 제 자랑거리가 되었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내 친구 미자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평수에 살아요. 우리가 60년 지기라 나는 처음부터 알았지. 마치 자신이 저의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에 퍼뜨린 소문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굴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일을 물으면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덮어둔 채 이제는 제 편인 척 행동했어요. 한 달 동안 말숙의 방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문고리에 선물이 걸려 있었어요. 경비실 직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말숙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열었어요. 말숙은 언제나처럼 선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반색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드디어 문을 열어주는구나. 저는 말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선물도 더는 가져오지 마. 말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자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내 인생을 망치려 했잖아. 치매 소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이제 와서 내 집이 크다고 비위나 맞추는 너가 너무 불쌍해 보여. 말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자야, 제발. 60년이야. 우리가 함께 한 세월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60년이라는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내가 25평에 산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50평이라고 비위를 맞추는 거야? 말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난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용서 같은 건 바라지도 마. 절대 잊을 수 없어.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말숙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 넌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더 많았으니까요. 현관문을 닫기 전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60년 우정도 끝이 났습니다. 말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 사람의 진심은 집 평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숙은 끝내 모르고 살았나 봅니다. 60년이라는 세월도 함께 나눈 추억도 모두 부질없었던 거겠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의 진심을 보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말숙과의 만남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숙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대신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숙의 아들은 정중한 태도로 거실로 들어섰어요.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를 들고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우시기만 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가 퍼뜨린 치매 소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가게에서 물건도 못 샀고 이웃들은 날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 네 엄마는 내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거야. 말숙의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엄마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수군거렸고 피해 다녔어. 그 어느 곳을 가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 말숙의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네 엄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어. 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녔지. 60년 우정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더군. 그는 땀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세요. 우울증까지 생기셨대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어떻고? 내가 우울증에 더 먼저 걸렸어. 네 엄마는 그걸 즐기더군. 말숙의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집이 작다는 이유로. 그저 25평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네 엄마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어.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큰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어머니를 다른 동네로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말숙이 이사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오랜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숙을 마주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의 물결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숙이 이사 간 후 제 삶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평대 아파트의 새로운 이웃들은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집 평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산책로를 거닐었어요. 이웃들과 마주치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으며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새로 다니기 시작한 수영장에서도 좋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우리는 서로의 집 평수나 재산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좋았어요. 마트에서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카드 계산도 자신 있게 했고 물건을 고를 때도 떳떳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었어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말숙이 서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말숙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을 들고 다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말숙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도망가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저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직원은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 계산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마트 유리창에 말숙의 모습이 비쳤어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제 뒷모습을 말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사님을 만났어요. 할머니, 오늘은 장을 많이 보셨네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숙은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제는 제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말숙과 다시 마주친다 해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제 삶이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스스로의 삶에 당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햇살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말숙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말숙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가 반이나 하얗게 새어 있었고 허리는 더 굽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숙이 두렵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말숙은 제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미자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았어. 말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너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저는 말숙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일어나.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말숙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미자야,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잠도 못 자고 매일 너 생각만 해.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내가 어려울 때 치매 소문을 내서 날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내 집이 너네 집보다 커져서 그런 거니? 말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말숙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1년 전에는 왜 이러지 않았니? 내가 25평에 살 때는 왜 이런 마음이 없었지? 말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다만 내 처지가 달라졌을 뿐이지. 말숙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람의 가치는 집 평수로 결정되지 않아. 그걸 모르는 너하고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말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말숙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야 진정한 이별의 시간이 온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깨끗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들려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는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세요.
그래,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 제 목소리에는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돈이나 집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늦게라도 깨달았어.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따뜻한 포옹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는 좋은 사람들하고만 지내.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워.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난 더 단단해졌어. 베란다로 나가 화초들을 가리켰어요. 봐, 내가 요즘 가꾸는 거야.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는 중이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는 수영도 배우러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며느리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 보이셨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웠고 평가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해. 그걸 이제야 알았어. 며느리와 함께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요리하면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어머님,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죠? 그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았어. 며느리는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찾아올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나가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침 산책을 나가면 이웃들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이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라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들어온 고등어가 참 좋아요. 약국에서도 더 이상 의심의 눈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마트 직원들도 공손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카드 계산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대단하시죠? 그렇게 큰 시련을 이겨내시다니. 말숙 씨의 거짓말에 당당히 맞서신 게 정말 멋져요. 이웃들은 제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거짓된 소문에 굴하지 않고 맞선 것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아파트 산책로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이제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미자 씨는 정말 솔직하고 당당하셔서 좋아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시잖아요. 수영장에서 만난 이 할머니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집 평수나 재산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꽃꽂이를 함께 배우자고 제안했어요. 최근에는 독서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5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누구도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습니다. 때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미자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맛집 탐방도 즐겼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이 생긴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였습니다. 누군가의 집 평수나 재산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친구인 것 같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심 어린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평 아파트의 넓은 거실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손주들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큰 손주는 피아노를 치고 작은 손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늘었어요. 수영은 이제 제법 자신이 생겼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할머니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꽃꽂이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집안을 장식했어요.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이달의 책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가끔 옛일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말숙과 함께했던 60년의 세월.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행동대로 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겉모습이나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들. 아침마다 친구들과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은 주로 함께 먹었어요. 누구네 집에 모여 각자 반찬을 가져와 나눠 먹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수영장에서 만나고, 때로는 꽃꽂이 교실에서 만나고, 저녁이면 강변을 거닐었어요. 석양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됐구나. 자녀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들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조르곤 했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란다. 겉모습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은 늘 아름다웠어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렸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렸어요. 제 삶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행복해졌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말숙 같은 사람은 이제 제 삶에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았어요. 대신 진심 어린 친구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60년이라는 세월이 반드시 우정을 보장하진 않더군요.
오히려 그 시간은 서로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처지를 가늠하지 않는 사람. 지평수로 마음의 크기를 재지 않는 사람.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인연은 오래되었다고 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짧아도 진심이 담긴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제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반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을 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여름날의 나무 그늘처럼 편안합니다. 친구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서로를 비추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이제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친구들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누군가는 60년의 세월을 버렸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것임을. 돈독한 관계는 재산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렙니다. 오늘은 어떤 친구와 마주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수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꽃꽂이 교실에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 독서 모임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친구란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되어주는 것.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강의 물결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흐르는 우리의 우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진심 어린 친구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봄날의 꽃보다 아름답고 여름 별빛보다 반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겠죠.